사람들은 제가 쿠르스크의 차가운 진흙 속에서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화면 속에서 제가 평생 배운 조국을 비웃는 진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저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바람 소리조차 죽은 쿠르스크의 밤입니다. 눅눅한 흙벽에 기대어 거칠게 몰아쉬는 제 숨소리만이 참호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옆에선 이름 모를 러시아 병사가 내장을 쏟은 채 식어가고 그 미릿한 피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평소라면 구역질이 났겠지요. 하지만 제 시선은 오직 방수포 아래 숨겨진 작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평생 금지되었던,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낯선 세상의 단편들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27년, 평생 수령과 혁명만을 머릿속에 담아왔던 저에게 자본주의의 독한 도파민이 주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하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여기가 지옥 같은 전장인지 아니면 환상 속의 낙원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감각. 혹자들은 숭고한 자유를 위해 조국을 등졌다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시작은 그저 이 금기된 불빛이 보여주는 본능적인 이끌림, 그 끝을 확인하고 싶다는 추악한 갈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의 대가는 곧바로 제 관자놀이에 와닿은 차가운 총구였습니다. 얼굴에 튄 피는 채식지도 않았는데 제 손에 들린 종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살인의 공포보다 더 서늘한 진실이 그 종이 위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금철의 바지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붉은색 직인의 기밀 보고서, 그 갈색 서류 봉투 안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부대원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리광혁 옆에는 비정한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미화 2,000달러. 순간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평양 정찰총국에 선발되던 날, 저희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셨습니다. 떡을 싸는 어머니의 손길은 더없이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광혁이가 장군님을 위해 저 먼 나라에 큰일을 하러 간다네요. 나라에서 부른 인재라니 이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 있겠소. 이웃 아주머니들의 부러워하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 땅에 급하게 수출된 단돈 2,000달러짜리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보고서 뒷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 생환 귀국 미화 2,000달러, 중상 귀국 미화 1,000달러, 전사시 미화 500달러, 죽으면 몸값은 더 싸지는 법이었습니다. 국가가 저를 버리는 시나리오는 이미 제가 전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고작 이것 때문이었나? 그때였습니다. 죽은 최금철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서슬퍼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위부 상황실의 호출이었습니다. 최상위, 보고하라. 3번 참호구역 이상 없는가? 이광혁 하사의 신병 확보는 어찌 되었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 보위부 순찰조가 이곳으로 들이닥칠 것입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평양의 가족이 숙청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목에서 인식표를 풀었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쇠조각 하나, 리광혁, 세 글자가 새겨진 이것이 지난 27년간 저를 증명해온 유일한 징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시신의 목걸이가 될 것입니다. 인식표를 훼손된 사체에 거는 순간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선 리광혁이 여기서 죽어야 한다. 저는 최금철의 작전 지도를 챙겨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잠시 후 제가 있던 참호에서 거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 시체가 있다. 이광혁 하사가 전사했다. 보위지도원 동지도 당했다.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조국도
이름도 없는 유령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방금 암기한 러시아군의 비밀 보급로 지도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버리자 비로소 세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령으로 사는 법은 정찰총국에서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지옥의 국경선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리광혁 하사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발자국은 아직 눈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추격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령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는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참호를 벗어난 지 3시간째, 발가락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쿠르스크의 겨울은 총알보다 더 잔인하게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보이부 추격조가 쏜 조명탄이 밤하늘을 찍고 있었지만 제 앞에는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잿빛 서럼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최금철에게서 뺏은 권총 한 자루와 손전화기, 그리고 머릿속에 새긴 러시아군의 보급로 지도뿐이었습니다. 정찰총국에서 숱한 생존 훈련을 받았지만 군주림과 추위 앞에서 그 모든 기술은 무력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싸주셨던 떡의 온기가 생각났고, 눈을 뜨면 동료 병사들의 비명이 환영처럼 떠올랐습니다. 멈춰라. 거기 누구냐? 갑자기 눈더미 뒤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사적으로 권총을 겨눴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넝마가 된 북한군 군복을 입은 2명의 병사였습니다. 우리 부대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주림과 공포에 미쳐버린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하사님, 리광혁 하사님 맞습니까? 저 김강순입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배가 고파서 더는 못 가겠습니다. 김강순이었습니다. 우리 소대에서 가장 어리바리에 매일 기합을 받던 막내. 그와 또 다른 병사 한 명은 며칠 전 부대를 이탈한 탈영병이었습니다. 보위부의 눈을 피해 여기까지 도망쳐왔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는 동사였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측은함이 일었지만 곧 차가운 이성이 그 감정을 짓눌렀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면 추격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미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나는 리광혁이 아니다. 나는 이미 참호에서 죽었다. 너희도 살고 싶다면 나를 잊어라. 저는 냉정하게 그들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기분 나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드론이 붉은 눈을 번뜩이며 우리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드론은 자비를 모릅니다. 아군이든 탈영병이든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 제거 대상일 뿐입니다. 엎드려. 제 외침과 동시에 거대한 폭발음이 설원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곁에 있던 탈영병 중 한 명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강순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사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도 그 종이를 받습니다. 우리 목숨값이 $2,000라는 그 종이 말입니다. 저도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 강순이는 어떻게 제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000라는 배신의 숫자가 저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순이를 살리면 제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이자니 제 손은 이미 보이지도 않의 피로 충분히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저기 빛이 보입니다. 추격조입니다. 하사님, 결정하십시오. 먼 곳에서 다시 조명탄이 터지며 설원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강순이와 함께 지옥을 건널 것인가, 아니면 그의 목숨을 밟고 혼자 유령이 될 것인가. 불타는 드론 잔해의 매캐한 연기가 설원을 뒤덮고 있습니다. 제 권총 총구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먹이는 김강순의 이마를 겨누고 있습니다. 제 눈은 차갑게 빛나지만 총을 쥔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정찰총국 수칙 제1조. 비밀을 목격한 자는 제거한다. 그것이 전우일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순이 내뱉은 한국이라는 그 한마디가 제 방아쇠를 당기려던 손가락을 멈추게 했습니다. 유령에게도 동료가 필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혼자 죽는 게 무서웠던 걸까요? 총구를 거둔 건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김강순. 우리 소대에서
가장 어리바리해서 매일 기합을 받던 막내 병사입니다. 하사님, 저 정말 죽기 싫습니다. 저도 그날 밤 참호 밖에서 봤습니다. 하사님이 보이지도 않은 주머니에서 그 종이를 꺼내는 걸. 그리고 하사님 손전화기에서 새어나오던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도 보았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고향에 있는 어린 여동생한테 하얀 쌀밥에 고깃국 한번 먹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왔단 말입니다. 강순의 절박한 고백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놈은 죽음보다 무서운 배신감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감상에 젖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순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강순아,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 명령에 토를 달면 그땐 진짜 내 손에 죽는다. 우린 지금부터 군인이 아니라 짐승이다. 살아남는 것 외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추격조의 조명탄을 피해 러시아군에 폐쇄된 보급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 지도는 정확했습니다. 보급로를 따라가면 우크라이나군 정찰대가 자주 출몰하는 숲이 나옵니다. 그곳이 우리의 유일한 투항 지점이자 동시에 죽음의 문턱이었습니다. 걷는 동안 강수는 제가 가진 손전화기에 집착했습니다. 그 속의 영상들이 진짜인지, 정말 그곳은 배가 고프지 않은 나라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화면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밤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음식이 넘쳐나는 식당들. 강순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기는 곧 독이 되었습니다. 희망을 품은 인간은 조급해지기 마련이니까요. 하사님,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아닙니까? 강순이 가리킨 곳에는 미세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라면 저렇게 허술하게 불빛을 노출할 리 없었습니다. 멈춰, 강순아, 함정이다.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수는 이미 빛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환상에 눈이 먼 어린 병사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조차 잊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차가운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딸깍. 발밑에서 들려온 그 짧은 금소금은 우리 두 사람의 한국행 티켓이 지옥행으로 바뀌었음을 알리는 선고였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보이지 않는 적이 아닙니다. 내 곁에서 나를 의지하던 이의 무모한 희망입니다. 찰나의 정적이 흐릅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 짧은 진동이 말해줍니다. 한 걸음만 떼면, 혹은 힘을 조금만 빼면 이 지독한 전장은 영원한 어둠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강순의 눈이 저를 향합니다. 그 눈은 살려달라는 애원조차 뱉지 못할 만큼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뢰를 밟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체중이 죽음을 누르고 있다는 그 기괴한 감각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찰총국에서 배운 지식에 따르면 이 구소련제 지뢰는 발을 떼는 순간 기폭합니다. 강순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미세한 떨림이 눈밭 아래 잠들어 있던 괴물을 깨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사님, 저 죽는 겁니까? 강순의 목소리는 벼랑 끝에 매달린 아이처럼 가늘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이부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숲 입구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군견들의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강순을 구하기 위해 지뢰를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장비도 없거니와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순아, 움직이지 마라. 숨도 크게 쉬지 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 수 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 상황을 빠져나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정하게 들리겠지만 그것이 유령이 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최금철의 바지 주머니에서 챙겼던 대검을 꺼내 지뢰 주변의 눈을 살살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강순의 군화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너는 앞으로 몸을 던져라. 알겠나? 강순은 제 말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몸을 던지는 찰나의 속도보다 화약이 터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가 지뢰와 함께 폭발하는 그 순간의 소음을 이용해 보이부의 시선을 돌리고 반대편 숲으로 숨어드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사님,
저 믿습니다. 저 한국 가면 꼭 하사님처럼 멋진 옷 입고 여동생 맛있는 거 사줄 겁니다. 그 순진한 믿음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순찰조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발자국이 있다. 이쪽이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저는 강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최금철 보이지도원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강순의 어깨를 밀치는 동시에 반대편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0.1초의 찰나 모든 소리가 소멸하고 아주 거대한 섬광이 설원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폭탄으로 사용했습니다. 비겁하고 더러운 유령의 탄생이었습니다. 붉은 화염 속에서 대지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입구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가 건너야 할 진짜 어둠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폭발은 짧았고 침묵은 길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색을 잃어버린 잿빛이었습니다. 뜨거운 화염이 눈을 녹였지만 제 가슴 속의 얼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동료를 제물로 바쳐 얻어낸 구질구질한 생명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폭발 소음을 듣고 보위부 추격조가 이리로 몰려올 것은 자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순이 몸을 던졌던 그 자리에 남은 거대한 구덩이와 흩어진 군복 조각들이 제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사님! 하사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환청 속에 섞여 들어오는 실제 사람의 목소리. 고개를 돌리니 저 멀리 보위부 병사들의 손전등 불빛이 숲 입구를 훑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저는 실수로 죽은 하사가 아니라 동료를 죽이고 도망친 반역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숲 깊숙한 곳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최금철의 바지 주머니에서 훔친 작전 지도의 마지막 좌표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의 정적을 깨고 차가운 기계적 음성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10초 안에 나오지 않으면 발포한다. 5, 9, 패. 뒤에서는 보위부의 군견 짖는 소리가, 앞에서는 적군의 총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권총을 눈밭에 내던지고 최금철의 작전 지도를 두 손으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서툰 러시아어로 외쳤습니다. 나는 북조선 군인 투항한다. 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 저는 투항자가 아니었습니다. 2,000달러짜리 상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래자였습니다. 제 손에 든 이종이 한 장이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끊을 수 있고 제 목숨을 살릴 유일한 해독제였기 때문입니다. 카운트다운이 멈췄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제 눈을 정면으로 비추며 눈을 뜰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살았다는 안도감이 전신을 감싸던 그 찰나, 제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사님! 어디 가십니까? 불가능했습니다. 강수는 지뢰와 함께 산산조각 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강순을 닮아 있었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목덜미에 닿은 것은 죽은 자의 원혼이 아니라 저를 끝까지 쫓아온 보위부 추격조의 서늘한 총구였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했던가요? 제 등 뒤에 닿은 총구는 과거의 저를 심판하려 하고 제 앞에 총구는 미래의 저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선 위에서 제가 가진 마지막 패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제 목덜미에 차가운 소총 총구를 들이댄 것은 보위부 추격조의 사냥개 백두성이었습니다. 놈은 이름만큼이나 잔인하고 철저한 인간 사냥꾼이었습니다. 강순의 환청이 귓가를 맴돌던 찰나 백두성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현실을 찔러왔습니다. 리광역 하사! 감히 지도원 동지를 죽이고 도망을 가? 이 지도를 남조선 괴뢰들한테 넘기려 했나 본데 내 대가리와 함께 회수해주마. 백두성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우크라이나군의 카운트다운이 숲을 울렸습니다. 5, 덧, 3. 저는 앞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쏘지 마라. 이 지도에 러시아군 제14보급로와 탄약고 좌표가 있다. 내가 죽으면 이 정보는 눈더미 속에 영원히 묻힌다. 순간 카운트다운이 멈췄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각도를 틀어져와 제 뒤에 백두성을 동시에 비췄습니다. 백두성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가 적군에게 완전히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뒤를 향해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백두성 동지, 내 등 뒤를 봐라. 이미 우크라이나 드론이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다. 나를 쏘는 순간 너도 이곳에서 가루가 된다. 하지만 지도를 저들에게 던지면 우린 둘 다 살 수 있다. 속임수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백두성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찰나 우크라이나군 장갑차가 눈밭을 지식이며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백두성은 본능적으로 지도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지도를 우크라이나군 쪽으로 멀리 내던지며 눈밭에 코를 박았습니다. 사격 개시. 저들을 제압하라. 포성이 설원을 뒤흔들었습니다. 백두성과 보위부 병사들이 있던 숲으로 기관총탄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혼란을 틈타 장갑차의 궤도 밑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얼마 후 거친 손길이 제 뒷덜미를 낚아채 차가운 철판 위로 내던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 요원이 제 얼굴을 훑어보더니 피 묻은 지도를 집어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러시아군 보급론가? 만약 우리를 속인 거라면 넌 여기서 바로 끝이다. 총성이 멈춘 곳에는 더 지독한 정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기는 구역질이 났고 저를 향한 친절한 미소는 방금 전 마주했던 총구보다 더 날카롭게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디까지 팔아넘기고 무엇을 지켜낼 것인지. 제 앞에 앉은 남자는 우크라이나 정보국 소속의 신문관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건넨 지도를 테이블에 툭 던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딴 좌표 하나로 한국행 티켓을 살 수 있을 것 같나? 우리는 이미 지난달에도 북한군 투항자들을 여러 받았다. 다들 같은 말만 하더군. 하려만 주면 정보를 주겠다고. 저는 당황하지 않고 빵을 한 조각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흙탕물 맛이 났습니다. 그들이 준 건 썩은 미끼고 제가 드릴 건 낚싯줄 그 자체입니다. 저는 보급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압니다. 저는 품 안에서 최금철 보위지도원의 피가 묻은 특수부대 운용 명령서를 꺼내 밀었습니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평양의 노예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한 명당 러시아가 지불하는 2,000달러. 그중 1,900달러가 곧바로 송금되는 비자금 계좌. 제가 정찰총국 통신병으로 있을 때 목숨 걸고 그 암호를 풀었습니다. 그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세탁되는지 제가 압니다. 취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문관은 서류를 훑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당신 나라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봤나? 당신은 지금 조국을 통째로 팔아넘기고 있는 거야. 저는 펜을 든 채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감으니 평양에서 제 제사상을 차리고 있을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저를 위해 울고 계실 겁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전사했으니까요. 그분에겐 죽은 영웅의 아들이 살아있는 반역자의 아들보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조국은 이미 저를 2,000달러에 팔았습니다. 저도 이제 제 가격을 직접 정할 뿐입니다. 저는 종이 위에 낯선 해외 은행의 계좌 번호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유령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지불해야 할 마지막 통행료였습니다. 6개월 후 서울의 한 평범한 오피스텔. 창밖으로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밤거리가 보입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찬란했습니다. 그날 밤 눅눅한 벙커 안에서 숨을 죽여가며 보았던 그 손바닥만 한 화면 속 세상이 지금 제 눈앞에 실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저를 미치게 했던 그 화려한 영상들, 그 은밀한 욕망들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날 제가 열었던 것은 낙원으로 가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영원히 가둬버릴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그 하찮은 호기심의 대가로 저는 강순을 지뢰밭에 던졌고 어머니를 영원한 반역자의 가족으로 만들었으며 내 조국을 단돈 2,000달러에 팔아넘겼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지옥에서 돌아온 유령에게 이제 돌아갈 집 같은 건 없습니다. 제 손에 든 이 차가운 스마트폰이 저를 구원할 리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타국의 차가운 참호 속에서 2,000달러짜리 소모품으로 썩어가고 있을 나의 전우들, 동무들, 듣고 있나? 조국은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 우리가 지켰던 그 충성은 이미 누군가의 비밀 계좌에 숫자로 찍혀 팔려나갔다. 부디 죽지 마라. 영광스러운 전사자가 되려 하지 마라.
너희 목숨은 고작 $500짜리 보상금보다 훨씬 무겁다.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인간으로 죽어라. 짐승으로 죽어가는 그곳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다. 저는 이제 매일 밤 기도합니다. 아니, 저주합니다. 우리가 총구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진실이 저 평양의 높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를 말입니다.